안녕하십니까. 상지여자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은 장마의 두 번째 시간, 위기의 세 번째 67쪽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바, 이 소설의 인물은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고, 이 인물들이 어떤 갈등을 벌이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소설을 이제 읽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인물들이 어떤 이제 갈등을 벌이고, 이 갈등이 어떤 요소를 통해서 해소되고, 그런 해소의 과정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작가는 과연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또 계속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하늘은 아직도 흐렸다. 자, 지금 이 소설의 제목이 뭐죠? 그렇죠, 장마죠. 장마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장마 기간. 그리고 아직도 흐렸다 해서 알 수 있듯이 계속해서 장마 기간입니다. 이 장마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이 가족의 불행을 이 소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결국 이 소설의 배경인, 시간적 배경이 장마 기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결국 이 장마의 기간 동안 가족의 불행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바로 배경이 소설의 주제 또는 소설의 사건을 뒷받침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오랜만에 햇빛을 볼 수 있을지 모른다고 기대했던 날씨가 아무래도 신통치 않았다. 그러나 서녁 하늘 한 귀퉁이가 빼꼼히 열려는 있었고, 살짝 햇빛이 조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가능성. 그리고 구름을 몰아가는 서늘한 바람이 불었다. 다시 비가 내릴 것 같은 기미 같은 건 어디에도 안 보였다. 우리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러했다. 계속 장마 기간이긴 하지만 이제 뭔가 빛이 조금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른 아침부터 우리 집에 찾아오는 동네 사람들이 바로 내미는 첫 마디가 한결같이 날씨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다음 차례가 삼촌 이야기였다. 결국은 이제 삼촌 이야기를 물어보고 싶은 거죠. 삼촌 어떻게 됐을까? 그들은 날씨부터 시작해서 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아버지에게 접근했으며 아낙네들은 부엌을 무시로 드나들었다. 시도 때도 없이 드나들었어요. 뭐 옛날 시골 마을 그렇죠.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서로 생각을 나누고 또 음식도 나누고 또 서로 교류도 하고 뭐 그랬던 곳이니까요. 우리 집은 완전히 잔치집답게 동네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저마다 연줄을 찾아서 말을 걸어보려는 사람들 때문에 식구들은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였다. 결국 이제 중요한 거는 요 부분, 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우리 식구들이 어느 정도 미신을 믿고 있는가였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보면 어린아이였던 내가 그 당시에는 어때요? 왜 저러는지 알 수가 없었겠죠.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복잡거리고 막 이런 것만 이제 봤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내용은 바로 이 어린 시절의 나의 시점은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나의 시점에서는 저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전달만 할 뿐이죠. 1인칭 관찰자 시점. 그런데 어른이 된 내가 과거를 회상하는 시점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이 부분에서는 뭐야? 그 사람들의 속마음, 의도를 알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시점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어린아이 시점, 어른이 된 내가 과거를 회상하는 시점, 어린아이 시점 이 부분, 그리고 어른이 된 내가 과거를 회상하는 시점. 자, 그래서 그들이 가장 궁금해한 것은 우리 식구들이 어느 정도 미신을 믿고 있는가였다. 물론 그들은 미신이란 말은 입 밖에도 내비치지 않았죠. 점쟁이의 말 한마디가 이만큼 일을 벌려 놓을 수 있었던 데 대한 놀라움을 표시하면서도 속셈이 빤히 보일 만큼 노골적이진 않았다. 와, 점쟁이 말을 믿고 정말 이런 일을 한단 말이야? 진짜라고 믿고 있는 거야 너희들? 이거를 궁금해한데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와서 분위기를 살피는 거죠. 이야기 끝에 그들은 가족의 정성에 끌려서라도 삼촌이 틀림없이 돌아올 것이라는 격려의 말을 잊지 않았다.
이제 어린아이의 시점에서 사건만 그대로 전달하고 있죠. 아버지는 그저 웃고만 있었다. 결국은 이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몇 사람의 태도에서 아버지는 그들이 우리의 일을 가지고 자기네 나름대로 한창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눈치챘을 것이다. 마치 죽어가는 환자 앞에서 금방 나을 병이니 아무 염려 말라고 위로하는 의사와 흡사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더러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삼촌이 죽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도. 그런데 이 앞에서는 돌아올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소설의 시점의 특징 요 부분, 그렇죠? 요 부분, 그리고 이 부분 보이죠? 여기 그리고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요렇게 이를 통해서 이 작품은 어린아이인 나의 시점과 어른이 된 나가 과거를 회상하는 시점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작품에 이제 객관성을 부여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 시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그냥 할머니의 행위 있잖아. 이거 그 점장이를 믿고 하는 이 할머니의 행위 얼마나 조금 어리석어 보이겠어요. 또는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얼마나 절박해서 그러겠습니까? 이걸 있는 그대로 그냥 비판 없이 묘사합니다. 왜? 어린아이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없는 나이야. 그리고 이걸 좀 확대해 보면 남북한의 이 갈등, 이 이데올로기로 인한 갈등, 이데올로기라는 거 하는 것은 사상 체계를 말합니다. 이 사상 체계를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향하고 신봉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꽃피우려고 하고 있는 나라이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어요. 북조선 인민민주주의공화국. 하지만 그들은 한 명의 또는 한 당의 독재 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것이 거의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서로 이 다른 이데올로기를, 근데 어린아이는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그냥 있는 그들의 모습만을 보여줘요. 자, 그리고 어른이 된 시점에서 어린 관찰자의 한계, 왜 저 사람들이 왜 저런 일을 하는지 모르는 그 한계를 여기서는 보완하고 있고요. 어린 시절의 회상을 통해 이념 대립이 인간의 삶을 결국 파괴시킨다. 이념의 대립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어떤 사람들, 우리나라 안에서도 어떤 이데올로기의 대립들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들이 한국 전쟁과 같은 폭력적인 수단으로 바뀌게 되면 이것은 인간의 삶을 파괴시키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역사가 우리가 있었는데 다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진시, 돌아오는 시간인데 진시, 옛날에는 이제 12시간으로 이렇게 셌잖아.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5번째 시간, 그래서 이제 7시부터 9시 오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시에 더 점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늘어 우리 집은 더 붐볐다. 마을 안에서 성한 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모였어요. 이건 가정법이죠. 혼자 진군의 집 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낯선 사내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혹시나 올까 하는 요공. 그렇죠? 내가 속아 넘어갔던 그 경찰. 장터처럼 북적거리는 속에서 우리는 아직도 아침밥을 먹지 못했다. 삼촌이 오면 같이 먹는다고 할머니가 상을 못 차리게 했던 것이다. 뭐 아주 굶는 건 아니니까 진드기 참는 도리밖에 없지만 그러자니 배가 굉장히 고팠다. 마침내 진시가 시작되는 8시였다. 뭐 진시가 7시부터 9시 사이니까 여기서는 8시라고 표현했는데 뭐 사실은 7시라고 합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모두들 흥분에 쌓여 초조하게 기다리는 가운데 이렇게 항머리처럼 이렇게 이렇게 쭉 빼고 기다린다. 학수고대. 그 가운데 자꾸만 시간이 흘러갔다. 9시가 지나고 어느덧 10시가 다 되었다.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뭐 그러면 그렇지. 사람들이 죄다 흩어진 다음에야 우리는 비로소 점심이나 다름없는 아침을 먹을 수 있었다. 구장어른과 진군의 식구만이 남아서 시리에 잠긴 우리 일가의 말동무가 되어 주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촌의 귀환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태도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말이야 호기심과 구경거리, 저걸 진짜로 믿어? 진짜 올까 혹시? 뭐 이런 거고요. 구장어른과 증부대 식구만이 끝까지 남아서 이제 위로를 건넨 이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안방에 혼자 남은 할머니를 제외하고 모두들 침통한 표정으로 건너방에 차려진 상머리에 둘러앉았다. 뜨적뜨적 수저를 놀리는 심란한 얼굴들에 비해 반찬 많은 명절만 날만큼이나 걸었다. 기왕 해놓은 밥이니까 먼저들 들라고 말하면서도 할머니 자신은 한사코 조반상을 거부해 버렸다. 진시가 벌써 지났는데도 할머니는 여전히 태평이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로 믿는다기보다는 그거라도 믿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반드시 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믿음인 것이죠. 자, 애당초 말이 났을 때부터 자기 할머니는 시간 같은 건 그리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아무 날이지. 그까짓 아무 시 따위는 별게 아니야. 어느 날이라든지 어느 날이 오늘 내로만 오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늘이 주관하는 일에도 간혹 실수가 있는 법인데 하물며 사람이 하는 일이야 따져 못하겠느냐. 이게 아전인수라고 하는데요. 제 논에 물대기. 자기 논에 남의 논에 이제 물을 이렇게 대고 있는데 그걸 뚝 뛰어와 가지고 자기 논에 물을 대는 이런 행위.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아전인수격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하물며 사람이 하는 일이야 따져 무엇하겠느냐라는 것이다. 아무리 점쟁이가 용하다고는 해도 시간만큼은 이쪽에서 좀 너그럽게 받아들여 줘야 된다. 결국 삼촌이 돌아올 거야. 오늘 내로는 돌아올 거야. 할머니한테는 아직도 그날 하루가 아직도 창창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어느 때와도 기필코 올 사람이니까 그때까지 좀 더 두고 기다렸다가 모처럼 한번 모자에 겸상 같이 모자가 같이 상을 받겠다라고 하면서 할머니는 추워도 지친 기색을 내지 않았다. 라고 믿고 싶은 거죠. 굳게. 그렇죠. 그래서 삼촌을 기다리는 할머니의 태도는 무속신앙, 점쟁이의 말에 근거하는데요. 선생님은 사실 이 뒤에 이 속에는 그만큼 간절한 믿음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촌의 생활을 맹목적으로 믿고요. 그래서 아전인수격으로 이제 합리화했어요. 자, 절정 부분. 자, 이 부분부터 그 새로운 소재가 하나 등장하면서 이 소재가 갈등의 심화와 해소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이 소재 꼭 중요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그럼 읽어봐서 알죠. 그 소재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거. 구렁이인 것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마루 위에 발돋움을 하고 자꾸 입맛을 다시면서 이제 근천을 떨던 낑낑거리고 뭐 이랬던 워리 강아지예요. 막 갑자기 마루 토방으로 내려서고요. 우리는 워리가 대문 쪽을 향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이내 함성을 들었다. 이게 뭐냐? 바깥에서 뭔 소리가 들려요. 수저질을 하던 아버지의 손이 허공에서 정지하는 걸 계기로 우리는 일시에 모든 동작을 멈추었다. 아이들이 일제히 울리는 함성이 매우 빠른 소리로 가까이 오는 중이었다. 와 하는 소리가 밖에 들리니까 이거 무슨 일이지? 혹시? 하고 이렇게 놀란 거죠. 숟가락을 아무데나 팽개치면서 하는 밖으로 뛰어나갔다. 우리 집 대문간이 왁자지껄 하는 소리로 금세 소란해졌다. 그리고 마당 한복판에서 하는 다시 기세를 올리는 아이들의 아우성과 정면으로 맞닥뜨렸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저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한때의 조무래기 패였다. 이쪽으로 애들. 그들 손에는 돌멩이 아니면 기다란 나뭇개비 같은 것들이 골고루 들려 있었다. 우리 집 대문 안에 지쳐 들어오는 것을 잠시 망설이는 동안 아이들은 무기를 든 손으로 흔들면서 거푸 기세만 올렸다.
바로 그 중에 한 아이가 심껏 돌을 던졌고 돌멩이가 날아와 푹 꽂히는 땅바닥에서 나는 끝내 못 볼 것을 보고야 말았다. 꿈틀꿈틀 기어오는 것이 거기에 있었다. 눈어림만으로도 사람 키가 보다 훨씬 큰 한 마리의 구렁이였다. 이 구렁이라는 소재, 이 소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멩이와 나뭇잎이 돌팔매질, 결국 구렁이에게 가해지는 폭력, 이것을 좀 더 확대해보면 우리 민족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라고 의미를 확대해 볼 수도 있겠어요. 자, 이 구렁이 뭐겠어요? 결국 이제 무슨 얘기냐면 삼촌이 올 그 날에 구렁이가 나타났죠. 결국 이제 이거를 무엇을 상징하느냐? 여기 상징이라고 적어줍니다. 무엇을 상징하느냐? 결국 죽은 삼촌의 환생이라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이 소설에서는 그것을 상징한다고 믿어요. 누가? 할머니와 누가? 우리 식구들이. 특히 누가? 할머니가 그렇게 굳게 믿는 것이죠. 자, 그럼 구렁이라는 것은 뭐냐? 이데올로기의 갈등으로 희생당한 우리 민족의 모습을 드러내는 이런 소재. 또 샤머니즘. 한이 많은 사람이 죽으면 구렁이가 된다는 무속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구렁이는 예부터 그 집 근처에 많이 살았고요. 그래서 이 구렁이를 지킴이라고도 했어요. 집을 지키는 지킴이. 결국 삼촌이 바깥에 나갔지만 구렁이가 되어서 다시 이 집으로, 자기가 살던 이 집으로 돌아온다라는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 이거 중요하죠. 사건 전개의 전환점이 되고요. 할머니의 갈등이 해소되는 실마리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꿈틀거림에 따라 누런 비늘 가죽이 이리저리 번들거리는 그 끔찍스러운 몸뚱아리를 본 순간 그것의 울음소리를 듣던 간밤의 기억이 얼핏 되살아나서 오금쟁이가 다리가 단번에 뻣뻣이 굳어져 버렸다. 지난밤에 이제 소설에서 이 교과서에서 생략된 부분인데요. 지난밤에 잠을 자기 전에 밤새 구렁이의 울음소리에 잠을 못 이룬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또 별 수 없는 어린애였다. 한순간의 공포를 견디고 나서 나는 고함을 지르며 돌팔매질을 해대는 패거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하나의 어린애로 재빨리 되돌아왔다. 모든 꿈틀거리는 것에 대해서 소년들이 거의 본능적으로 품는 적의와 파괴욕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나는 잽싸게 헛간으로 달려갔고 지게짝대기, 길쭉하죠. 양손으로 힘껏 거머쥐었다. 내 쪽으로 오기만 하면 단매에 그냥 요절을 낼 요량으로 작대기를 쥔 양쪽 팔을 높이 들었다. 그러나 억센 힘으로 내 팔을 움켜잡는 누군가의 손이 있었다. 자, 이거 보세요. 나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보면 이 부분 어린애로 돌아왔다라든지 또 이 부분 모든 꿈틀거리는 것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품는 적의와 파괴욕 주체할 수 없었다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은 바로 결국 어른이 된 서술자가 과거를 회상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해가 가죠? 왜? 아이 때는 이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아, 어른이 된 지금 보니까 내가 그랬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여중을 나오지 않은 남자중학교가 아니죠. 남녀공학을 나온 이런 학생들 한번 생각해보면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까지 보면 한 3학년 때까지의 남학생들 그래서 뭔가 논리적으로 생각하거나 깊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본능적인 어떤 행동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아이들 남자아이들이 자라는 시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시점이긴 해요.
자, 어쨌든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건 어른이 돼서다. 그래서 어른이 된 후의 서술자의 시점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돌아보니 외할머니였다. 자, 나도 이제 한번 거기에 참전해 보려고 딱 드는 순간 외할머니가 딱 나를 잡았고요. 동시에 째지는 듯한 비명이 등 뒤에서 들렸다. 악!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마치 헌옷가지가 구겨서 흘러내리듯, 직유법이죠. 소설에서 이런 비유법들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그렇게 마루 위로 꼬꾸라지는 할머니의 모습을 나는 목격했다. 외할머니가 내 손에서 작대기를 빼앗아 버렸다. 말은 없어도 외할머니의 부릅뜬 눈이 나한테 엄하게 꾸지람을 던지고 있었다. 남대없는 구렁이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은 삽시간에 엉망진창이 되었다. 무엇보다 걱정이 할머니의 졸도였다. 자, 할머니 오늘 하루 종일 뭐를 하고 있었어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 기다리던 아들 대신에 구렁이 한 마리가 우리 집으로 기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굉장히 큰 충격이겠죠. 선생님이 첫 시간에 소설을 읽으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우리가 소설이 있는 또 하나의 목적이 아닐까, 또 하나의 효과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해의 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 할머니의 입장이 되어서 내가 할머니라면, 나도 이런 상황에서라면 하루 종일 기다렸던 그 아들을 대신 기어들어오는 구렁이, 그 구렁이를 보고 나는 어떻게 생각했을 것인가. 그리고 나와 행동이 다를 수 있어도 이 할머니의 행동이 이해가 가는구나. 그래서 나와 다른 행동을 하는, 또는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의 폭,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게 바로 우리가 문학작품을 읽는 또 하나의 목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할머니는 졸도를 했어요. 식구들이 모두 안방에만 매달려 수족을 주무르고 얼굴에 찬물을 뿜어대는 등 야단법석을 떨어가며 할머니가 어서 일어나기를 빌었다. 자, 보겠어요. 나는 말이야 아이처럼 결국 지게짝대기 들어가지고 구렁이한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말이야 이 구렁이를 보자마자 삼촌의 환생, 삼촌 대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충격을 받고 졸도를 하고요. 외할머니가 이제, 자, 그 전까지 할머니와 외할머니 사이는 어때요? 갈등이 아주 최고조에 이르던 중심 인물이고 갈등하던 인물들이죠. 그런데 침착하게 대응을 합니다. 구렁이 실제로 보면 상당히 길고 두껍습니다. 그 바람에 일단 물러갔던 동네 사람들이 재차 모여들기 시작했고 제멋대로 떼뭉쳐 서서 떠들어대는 소리 때문에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 모두 다 제정신이 아닌 그 북새통 속에서 끝까지 냉정을 잃지 않은 사람은 오로지 외할머니 혼자뿐이었다. 미리 정해놓은 순서라도 밟듯 외할머니는 놀라우리만큼 침착한 태도로 하나씩 혼란을 수습해 나갔다. 맨 먼저 사람들을 몰아내는 일을 서둘러 했다. 외할머니는 구장어른과 진군의 아버지 등의 도움을, 아까 그렇죠? 구장어른, 진군의 아버지, 우리 집의 우호적인 그런 인물들이죠. 도움을 받아 집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모조리 밖으로 내쫓은 다음 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궜다. 대문 밖에 내쫓긴 아이들과 어른들이 감나무가 있는 울바자 쪽으로 우르르 몰려갔다. 고비에 다다른 혼란의 사이를 틈타 구렁이는 아욱과 상추가 자라고 있는 텃밭 일항을 지나 어느새 감나무에 올라앉아 있었다. 감나무 가지에 누런 몸뚱이를 둘둘 감고는 황구렁이네요. 철사처럼 가늘고 긴 혓바닥을 대고 날름거렸다. 그래서 이제 이 구렁이가 능구렁이가 가장 큰 구렁인데 이 구렁이가
집 근처에서 또는 집터에서 많이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킴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능구렁이가 그 옛날에 이제 돌담 벽으로 많이 돼 있으니까 이 돌담의 그 사이에도 많이 살았고요. 이 능구렁이가 쓱 기어서 벽을 타고 싹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주 굉장히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말에 이런 거 있죠. 이런 속담에 뭐라고 합니까? 능구렁이 담 넘어가듯. 이란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날름거렸다. 게다가 상처 입었어요. 무엇에 되알지게 얻어마다 꼬리 부분이 거지 반 동강날 정도로 상해서 몸뚱이의 움직인 것은 따로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극성이 감나무에까지 따라와 아직도 돌멩이나 나뭇개미들이 날아들고 있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죠? 상처 입은 구렁이는 결국 삼촌의 환생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게 삼촌의 환생임. 그래서 진짜로 삼촌이 환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제 문학적인 어떤 장치며 표현이에요. 이 구렁이를 등장시킴으로써 많은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삼촌의 환생이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죠. 결국 이 구렁이, 상처 입은 이 구렁이를 통해서 저 남북한의 대립으로 상처 입은 우리 민족의 모습을, 자, 이 부분 중요하죠. 상징. 그래서 결국 구렁이는 상징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절정 부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절정의 두 번째. 돌멩이를 땡기는 게 어떤 놈이냐? 외할머니의 고함은 서리빨 같았다. 팔매질이 뚝 멎었다. 그러자 외할머니는 천천히 감나무 아래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외할머니의 몸이 구렁이가 칭칭 감긴 늙은 감나무 바로 밑으로 똑바로 서 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때까지 숨을 죽여가며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 입에서 저절로 한숨이 새어나왔다. 바로 머리 위에서 불티처럼 박힌 앙증스러운 눈가를 요모조모로 빛내면서 자꾸 대가리를 숙여 꺼뜩꺼뜩 위협을 주는 커다란 구렁이를 보고도 외할머니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자, 이제 외할머니가 하는 행동을 봅시다. 외할머니는 두 손을 천천히 가슴에 모아 합장했다. 손을 모아서 합장을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에고 이 사람아, 집안일이 못 잊어서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왔는가? 전라도 사투리의 질은 길이죠. 삼촌의 환생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울어보채는 아이한테 자장가라도 불러주는 투로 조용히 속삭이는 그 말을 듣고 누군가 큰 소리로 웃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자 외할머니의 눈이 단박에 세모꼴로 변했다. 자, 이런 묘사는 뭐죠? 화가 났다는 거죠. 어떤 창자 빠진 잡놈이 그렇게 히득거리고 섰냐. 이게 원래 이 전라도 쪽의 욕이 굉장히 아주 리얼합니다. 그래서 들어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굉장히 다양하고 아주 강력한 욕들이 있습니다. 다시, 어떤 창사고 빠진 잡놈이 그렇게 히득거리고 섰냐. 누구냐? 어서 이리 썩 나오너라. 이 주리를 댈 놈, 주리를 틀 놈. 외할머니의 대갈호령에 사람들은 쥐죽은 소리도 못했다. 자, 이제 한 방에 정리하고요. 외할머니는 몸을 돌려 다시 구렁이를 상대로 했다. 자네 보다시피 노친께서는 기력이 여전하시고 다른 식구들도 모다들 잘 지내고 있네. 그러니까 집안일이랑 아무 염려 말고 어서 자네 가야 할 뒤로 가소. 너 돌아오지, 이제 여기 있지 말고 너 가야 할 곳으로, 저승으로 이제 가라. 구렁이는 움쩍도 하지 않았다. 철사 토막 같은 혓바닥을 날름거리면서 대가리를 들었다, 두어 번 들었다 놓았다 했다. 아이, 가야 할 띠가 보통 먼 길이 아닌데 여기서 이러고 충구리고만 있어서야 되겠는가? 자꾸 이러면 못 쓰네. 못 써. 자네 심정은 내 짐작을 하겠노만 집안 식구들 생각도 해야지. 자네 놓친 양밖에서 자네가 이러고 있는 꼴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는가. 자, 구렁이를 달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구렁이를 대하는 외할머니의 태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외할머니는 무속신앙으로 편히 가지, 그러니까 무속신앙으로 이 저승에 편하지 가지 못하는 이 구렁이, 그죠? 기반하여 삼촌이 한이 맺혀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구렁이로 환생했다고 믿고 있어요. 따라서 외할머니는 삼촌의 원한을 풀어주려고 구렁이를 달래는 것이고, 이때 삼촌의 한은 우리 민족의 한으로 확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서 진짜 구렁이가 환생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자체가 없다. 그래서 문학에서 이러한 표현들은 문학적 형상화를 위해서 나타나는 중요한 표현들이고, 그래서 이 작품 속에서는 이 구렁이는 삼촌의 환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다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옳다 그르다, 과학적으로 맞다 틀리다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자, 외할머니는 꼭 산 사람 대하듯 위로 올려보며 조용조용 말을 건네고 있었다. 하지만 간곡한 말씨로 거듭 타일러 봐도 구렁이는 좀처럼 움직일 기척을 안 보였다. 이때 울바자 너머에서 어떤 아낙네가 뱀을 쫓는 묘방을 일러주었는데, 모습을 안 보이고 목소리만 들린 그 여자는 머리카락을 태워 냄새를 피우면 된다고 소리쳤다. 그래서 외할머니의 지시에 따라하는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얻으러 안방으로 달려갔어요. 할머니는 거의 시체나 다름없는 뻣뻣한 자세로 자리에 누워 있었다. 숨은 겨우 쉬고 있다 해도 아직도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였다. 할머니의 주변을 둘러싸고 속수무책으로 앉아서 사색이 다 되어 그저 의원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는 식구들을 향해 하는 다급한 소리로 용건을 외쳤다. 할머니 머리카락! 누구에게랄 것 없이 아무에게나 던진 내 말이 무척 엉뚱한 소리 들렸을 거예요. 할머니의 머리카락이 이럴 때 왜 도대체 어디에 소용이 될 것인지 이해가도록 설명하기에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애가 설명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잘 설명을 하겠어. 그리고 고모가 인사불성이 된 할머니의 머리를 찬빗으로 빗기는 데는 또 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빗질을 여러 차례 거듭해서 얻어진 한 줌의 흰 머리카락이 내 손에 쥐어졌다. 언제 그렇게 준비를 해왔는지 외할머니는 도래소반에 음식을 갖고 그 음식 몇 가지를 차리는 중이었다. 호박전과 고사리 나물이 보이고 대접에 그득 담긴 냉수도 있었다. 내가 건네주는 머리카락을 받아 땅 위에 내려놓은 다음 외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늙은 감나무를 올려보았다. 자네 오면 줄라고 노친께서 여러 날 들여 장만한 것이네. 먹지는 못할 망정 눈요구라도 하고 가서 다 자네 노인 정성 아닌가? 내가 자네 쫓으려고 이러는 것이 아니네. 그것만은 자네도 알아야 하네. 냄새가 나더라도 너무 섭섭다 생각하지 말고 집안일이랑 아무 걱정 말고 먼 걸음 부대 편안히 가소. 이야기를 다 마치고 외할머니는 불씨가 담긴 그릇을 헤집었고 그 할머니의 흰머리를 그 위에 올려놓자 지글지글 끓는 소리를 내며 타오르기 시작했다. 단백질을 태우는 노린내가 멀리까지 진동했다. 그러자 눈앞에서는 그야말로 희한한 광경에 놀라 사람들은 더마다 탄성을 올렸다. 외할머니가 아무리 타일러도 그때까지 움직이지도 않고 그토록 오랜 시간을 버티던 그것, 바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구렁이가 이제 자기 갈 곳으로 갑니다. 감나무 가지를 칭칭 감았던 몽둥이가 스르르 풀리면서 구렁이는 땅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떨어진 자리에서 잠시 머뭇거린 다음 구렁이는 꿈틀꿈틀 기어 외할머니 앞까지 왔다. 외할머니가 한쪽으로 비켜서면서 길을 터주었다. 이리저리 움직이는 대로 뒤를 따라가며 외할머니는 연신 소리를 질렀다. 새막에서 참새를 쫓을 때처럼 소이 소이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뼉까지 쳤다.
누런 비늘 가죽을 번들번들 뒤틀면서 그것은 소리 없이 땅바닥을 기었다. 안방에 있던 식구들도 마루로 몰려나와 마당 한복판을 가로질러 오는 그 기다란 그것을 모두 질린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꼬리를 잔뜩 사려 가랑이 사이에 감춘 월이라는 놈이 그래도 꼴값을 하느라고 마루 밑에서 다 죽어가리는 소리로 지저대고 있었다. 구렁이를 보내고 있는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죠. 몸뚱이의 움직임과는 여전히 따로 노는 꼬리 부분을 왼쪽으로 삐딱하게 흔들면서 그것은 방향을 바꿔 헛간과 부엌 사이 공지를 천천히 지나갔다. 서서히 외할머니의 쉰 목청 뒤로 받으며 그것은 우물곁을 거쳐 넓은 뒤란을 거쳐 어느덧 완전히 통과했다. 그 다음은 숲이 우거진 대밭이었다. 고맙네 이 사람. 집안일은 죄다 성님한테 맡기고, 아버지 말하는 거죠. 나의 아버지. 자네 혼자 몸뚱이 지발 성여서 먼 걸음 편안히 가서 뒷일은 아무 염려 말고 그저 편안히 가서 정말 고맙네 이 사람아. 장마철에 무성이 돋아는 죽순과 대나무 사이로 목숨을 완전히 감추기까지 외할머니는 우물 곁에서 마지막 당부의 말로 구렁이를 배웅하고 있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위쪽 74쪽에 나와 있는 요런 내용들, 이 구렁이의 의미, 또 휴머니즘의 샤머니즘에 관한 이야기 다시 정리하고 그 다음에 결말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후 과제 제출 같이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